갑상선암 증가하는 거 보면 남자 7배, 여자 20배, 남자 10배, 여자 30배. 여자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프로 봐도 그랬어요. 여기 86년도 체르노빌 사고 났죠? 남자 이렇게 슬슬슬 올라가거든요. 여자는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얼마 됐습니까? 25년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25년이니까 끝나고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학적인 결과를 보면 히로시마 때 사고 난 게 얼마입니까? 60년 전이죠? 히로시마 사고 때 그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히로시마 사고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60년 동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프가. 여기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제 출발이에요. 15년 지나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50년 정도 플래토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100년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갑상선암이에요. 유방암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상해요. 갑상선암도 여자가 잘 걸리고요. 유방암도 거의 여자만 걸려요. 방사능을 만드는 놈들은 전부 남자들인데 피해는 여자만 봐요. 그래서 미국의 헬렌 칼디쿠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반핵운동가 여자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언젠가 페이스북 친구예요. 뭐 욕을 바글바글 써놨어요. 쉿!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아이 핵무기 만드는 놈, 발전소 만드는 놈 전부 남자인데 피해는 왜 여자만 보냐면서 쉿! 뭐 이런 거 써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갑상선암도 여자가 훨씬 많아요. 유방암 여자만 거의 걸려요. 남자 거의 없어요. 백혈병도 여자들이 더 걸려요. 이상한 일이죠. 생명현상에 남자보다 여자가 중요한 거 아시죠? 인구 증가에 남자 수보다 여자 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겁니다. 이상해요. 생명현상에 반하는 거. 중요한 것만 딱딱 타겟해서 그것만 싹 없애요. 이거는 제가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프라서 여기까지 와서 얘기합니다. 전 세계 보건기구의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래프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X축은 피폭량, 방사능에 얼마나 피폭됐냐, 피폭량. Y축은 암 발생량. 그랬을 때 피폭이 많이 될수록 암 발생이 증가해요. 직선으로 증가해요. 요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이게 바로 유방암, 갑상선암이에요. 다른 암들은 낮게 올라가요. 다른 암들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Y는 AX라는 그래프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들, 체르노빌 환자, 히로시마 환자, 나가사키 환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보면 이 그래프만 나와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암에 따라서 기울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직선으로 나와요. 즉 방사능 피폭이 된 만큼 직선으로 비례해서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결론이에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처럼 올라가는 요게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은 직선이 아니고 저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요 그래프 보세요. 기준치까지는 암 발생이 안 증가해요. 어디까지는 가다가 기준치 딱 넘어서면 여기서부터 암 발생이 증가해요. 그렇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른바 핵산업계에서 얘기하는 그래프예요. 보십시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려면 여기가 기준치고 기준치 이하에서는 방사능을 쬐도 암 발생이 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즉,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데이터가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점선 그래프.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점선 그래프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없어요. 인체에 대한 데이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이비 이론이겠죠? 사이비 이론이에요. 근데 이 사이비 이론에 대한 논문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핵산업계에서 연구비 줘서 의사들,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 논문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떤 거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방사능을 쬐면 암 발생 확률이 내려가는 거예요. 적절한 방사능은 건강에 좋은 거죠. 그래서 라돈 온천하러 다니잖아요. 방사능 쬐러. 그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비 이론입니다. 이 사이비 이론의 이름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따라 하십시오. 호메시스. 한 번 더 해봅시다. 호메시스. 호메시스 이론이라고 그래요. 사이비 이론이에요. 악마의 이론이에요. 이름도 좀 음산하죠? 호메시스 어때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는 인체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 유전자, DNA 가지고 실험해요. 동물 실험해요. 세포 가지고 실험해요. 그래서 저런 데이터 나오면 발표, 저거 안 나오면 묻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이비 이론입니다. 사이비 사이언스예요. 그야말로. 정크 사이언티스트들이죠. 돈은 많아요. 연구비 무지하게 주니까.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호메시스 이론을 대표하는 그런 문장이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기준치는 뭐냐? 기준치는 누가 만들었어요? WHO가 만들었어요? 의사들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의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IAEA가 만들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가 만들었어요. 기준치. 국제원자력기구는 UN 기구 중에서 안전보장이사회라고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이사회 바로 직속 밑에 있어요. 힘이 세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WHO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고 훨씬 힘없는 이사회 밑에 있어요. 그래서 1950년도에 IAEA하고 WHO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IAEA가 WHO 이리 와. 그리고 형님 너 임마 앞으로 방사능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한테 허락받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짜샤 허락받아. 그리고 알았어요.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1950년대. 그 조약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WHO가 그래서 방사능의 인체 피해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가 없어요. 핵산업계가 그걸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만들고 IAEA가 기준치 만들고 WHO한테 그러죠. 야, 이게 기준치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준치는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 아까 그래프 보셨죠? 기준치가 어디든 간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기준치 이하에서도 방사능 피폭량하고 암 발생과는 직선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직선이에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얘기, 기준치가 1mSv, 1년에 1mSv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확률은 10,000명에 1명의 암 환자가 증가할 정도의 위험입니다. 즉 한국에서 이 기준치는 한국에서 4,500명의 암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치 1mSv per year 굉장히 외우기도 쉽죠. 기준치가 무슨 이렇게 생겼어. 1이야 외우기 쉽게. IAEA가 1950년대에 결정해서 그래요. 그냥 1로 해. 1. 그래서 1이에요. 외우기 쉽죠? 1년에 한 명당 1mSv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기준 받는지 제가 매일 잽니다. 페이스북에 제 친구인 분들은 제 사진 매일 보실 거예요. 매일 총 감마 재서 사진 올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기준치보다 높아요. 그냥 높아요. 이미 높아요. 그러니까 공감 방사능 중에서 베타 빼고 알파 빼고 다른 거 빼고 감마만 따져도 기준치보다 높아요. 이미. 근데 거기다가 다른 방사능을 쬐면 엑스레이를 쬐든지 CT를 찍든지 아니면 후쿠시마에서 한 대구를 먹든지 해서 피폭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지금 내가 이거 먹는 거는 이미 기준치 내가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더 먹으면 더 숨 쉬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일본 피해 사항 봅니다. 30km 내부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부동산 값 합의 제로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후쿠시마뿐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미야기 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현들 그 주변에 있는 현들 땅값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죠. 꺼지고 있어요. 땅값이 내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누가 거기 살고 싶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나가는 거죠. 살 사람은 없고 땅값 꺼집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2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 기준치에 이 정도의 방사능이 측정돼요. 10배 정도 나와요. 도쿄 그 오염 지도를 보니까
폭발이 일어났을 때 도쿄 쪽으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가 있으면 도쿄의 동쪽이 오염됐어요. 거기서 재보면 방사능이 기준치 1mS죠? 그거의 10배 나옵니다. 도쿄의 동쪽은 오염됐어요. 350km 떨어진 시즈오카에서 생산된 녹차에서 세슘의 기준치의 2배가 나왔어요. 이거 몰랐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녹차, 일본 녹차 유명한 맛있어요. 이거가 프랑스로 수출이 됐는데 프랑스에서 보니까 세슘이 나와요. 그래서 빠꾸 시켰죠. 이거 어디서 생산했냐? 시즈오카에서 나왔어요. 시즈오카 350km. 월성 원전에서 350km면 어디 갑니까? 평양을 지나서 함흥 정도 갑니다. 왜? 고속도로로 가면 그 정도 안 돼. 이 방사능은요, 도로 따라 안 다녀요. 그냥 다녀요. 직선으로. 직선으로 가요. 평양 넘어갑니다. 서울이 문제가 아니죠. 서울 굉장히 좋은 타겟이에요. 적당한 거리. 한 200km 정도? 적당해요. 직선으로. 후쿠시마 앞바다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세슘에 오염된 쌀이 확인됐어요. 신문에 났었죠, 며칠 전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후쿠시마 근처에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공장이 있어요. 요거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다음 달에 공장 재가동합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건 먹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다음 달부터는 먹으면 곤란하겠죠. 한국은 한 달에 한 번 바닷물 조사해요. 제 생각에 지금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꽤 왔을 거예요.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는 그거를 재질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재요. 그것도 플루토늄만 재요. 플루토늄 지구상에서 제일 무거운 물건이에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바로 바다 앞으로 그냥 떨어지지 이게 막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한국에서 플루토늄만 재요. 딴 건 안 재요.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세슘 요오드는 안 재요. 한 달에 한 번씩. 왜 한국 정부는 피해자인 국민들의 편을 서지 않고 가해자인 도쿄전력의 편을 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